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러한 유무형자산과 자본적 지출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사업의 착수 시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유무형자산은 추가적으로 지출이 일어나야 되고, 협의로 봤을 때 이런 추가적인 유무형자산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 이렇게 보통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비유동자산은 전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 depreciation, 또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amortization 부분도 같이 감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순서를 밟아주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을 추정하시고 나서 바로 매출 원가 판관비에서 손익계산서로 추정을 쭉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매출액과 관련된 항목들을 한꺼번에 엮어서 추정한다는 것이죠. 매출액 추정이 되면 우리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연 설비 투자가 얼마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유무형자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상각, 자, 우리가 이 다음 단계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추정한다, 이렇게 제가 순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 원가와 판관비 항목 중에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러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상각 금액도 당연히 흔들리게 되고요. 그러면 매출원가 판관비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무형자산의 금액을 다시 조정해야지 정확한 상각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단계에서 매출액과 관련해서 유무형자산의 규모를 확정시켜 주는 것이 순서상으로도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무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형자산은 먼저 기업이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tangible asset이 되겠습니다. tangible asset. 그래서 토지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건물, 또 건물과 관련된 구축물, 별도의 육교라든지 선거, 계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얼마만큼 설비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간혹 선박과 차량 운반구에 관한 내용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무형자산입니다. 기업이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번에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intangible asset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이런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디자인권이라고 하기도 하는 의장권, 상표권 같은 산업재산권, 권리를 통해서 권리화 시켜놨었죠. 이런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이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 자체는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특허법인의 변리자분들한테 지불하는 비용 같은 형태로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은 무형자산으로 계산이 가능한 내용은 개발비밖에 없습니다. 연구비는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역시 경상개발비도 다시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연구비, 개발비는 좀 다툼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업체로 봤을 때, 기업체로 봤을 때는 개발비로 자산 계산을 해서 무형자산 상각을 하게 되면은 단기의 비용을 그만큼 일시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발비로 계산하려고 하는 유인이 강한 반면에 연구비와 개발비는 사실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도 상당히 엄격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포인트는요,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신기술이나 신제품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개발비로 계산할 수 있고, 기초연구, Research and Development, 리서치 부분이 되겠죠. R&D 했을 때 리서치 부분, 연구비는 좀 더 기초적이고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제품에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비일 경우에는 비용으로 계산해서 단기에 정부의 손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개발비라고 다시 판명이 되면은 역시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영업권은 실제적으로 뭐 투자 분석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수 영업권, 그러니까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했을 때 그때 그 기업의 가격을 추가로 지불한 프리미엄일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계산할 수 있고, 사실은 내재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적으로는 사실은 적지 못하는 개념적인 그런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재 영업권은 나중에 실제로 우리 회사가 팔렸을 때 그 사간회사가 매수 영업권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뭐 저작권이라든지 광업권, 어업권, 또 땅을 빌리는 차지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고요. 기타의 무형자산으로서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임차권 같은 형태가 무형자산의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무형자산은 현금 흐름을,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는데 무형자산, 유형자산에 대해서 지불한 금액으로서 순현금 흐름에서 차감시켜주는, 순현금 흐름 과정에서 차감시켜주는 금액으로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제일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형자산은 시가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혼돈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장부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실제로 취득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차감시켜주면 됩니다. 시가로 계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득, 시장, 자산접근법이라고 하는 큰 가치평가 세 구분 중에서 어떤 방법론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자산접근법이 되죠. 지금은 소득접근법에서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그 구체적인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동네라는 겁니다. 자, 시가 평가할 때는 자산접근법, 아직 얘기도 시작도 하지 않은 자산접근법에서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투자한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득접근법 같이 미래의 소득 흐름을 순현금 흐름으로 추정할 때 그 추정치의 산식에서 하나의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그런 항목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본적 지출과 감가상각의 규모, 또 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유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라서 물리적인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다. 어떤 경우에는 뭐 유형자산만 따로 자본적 지출이고 무형자산 제외시켜서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무형자산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이러한 표상으로 봤을 때요. 자, 이게 기간입니다. 기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부가액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장부가액이 줄어드는 과정이 바로 다음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절하게 감액하는 거죠.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달아져 나갑니다. 그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를 하고, 기계장치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쓰면 쓸수록 달아져 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 기계장치나 건물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내역 연수가 지나면 잔존과액이 없다고 치면은 그 장부과액은 제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을 추정할 때
매출액은 이런 유무형 자산으로부터 이 유무형 자산이 활용이 돼서 공장에서 물건을, 제품을 생산해서 그것이 팔려서 매출액이 된다고 했을 때, 향후의 매출액을 통일하게 이렇게 간다. 매년 뭐 100억씩 매출이 통일하게 유지된다고 봤을 때, 유무형 자산이 별도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뒤라고 했을 때 10년 차일 경우에는 거의 제로가 되는 상황에서 매출액이 1년 차에 발생했던 매출액이 그대로 발생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추정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감가상각이 된 만큼 매출에 기여한 어떤 유무형 자산에 달아져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매출액이 발생했으면 그만큼이 반드시 보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이 보충이 됨으로써 물리적인 어떤 유무형 자산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죠? 물리적인 성능, 또 경제적인 성능의 측면에서는 유무형 자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추정 기간 말기에도 그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초반에 발생했던 매출액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매출액이 그대로 매년치 일정하게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본적 지출의 포인트를 봤을 때는 이것이 감가상각비와는 최소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출액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은 틀리게 된 그런 추정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추정합니까?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자본적 지출이 감가상각비보다 더 크게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씩 이 자본적 지출 금액이 아주 작게 뭐 이상한 논리를 통해서 자본적 지출이 현실적인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작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적인 감가상각 규모와 자본적 지출의 규모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가 추정 기간 동안에 자본적 지출이 감가상각비를 상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형 자산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사실은 발생할 수는 없어요. 매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공장을 매년 10분의 1씩 잘라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큰 묶음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운 추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가만히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는 자본적 지출이 한 15년 정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추정 기간을 10년으로 둔다라고 해버리면 이 기간 동안의 자본적 지출을 반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다음 기간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추정 기간 동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추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